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전입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최신 동향도 말씀드리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더들도 같이 소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리더십을 같이 공부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지도자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라고 한다면 이제 길을 낸 사람이죠.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제일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리더는 일단 앨런 튜링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많이 보셨겠죠? 혹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너무 많이 알았던 사람 이런 책이라든가 약간 또 좀 더 쉬운 앨런 튜링의 책 또는 이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도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2차 대전에서 독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연합군, 특히 영국군이 독일군의 암호 인디그마를 푸는 과정에서 앨런 튜링이 그것을 그냥 손과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현대의 컴퓨터 과학과 그 컴퓨터라는 기계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방법론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시초가 된 또 연구가 맥클로와 피츠라는 사람의 1944년, 43년 논문이죠. 이 논문은 어, 이러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뉴런의 구조처럼 컴퓨터를 구성하면 신경세포가 어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과 같이 컴퓨터도 그렇게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결국 신경세포의 구조와 컴퓨터의 구조가 논리적인 연산의 구조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걸 밝힌 그런 최초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1958년에 코넬 대학에 있는 로젠블랏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것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상당히 딥러닝이 이제 그 당시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1969년에 이 로젠블락과 같은 과학고를 다녔던 마빈 민스키 당시 MIT 교수였는데 마빈 민스키가 세이모 페이퍼터 같이 쓴 이 퍼셉트론이라는 논문에서 책이죠. 이 책에서 이 로젠블락이 만든 퍼셉트론은 어떤 간단한 XOR 문제도 못 푼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뉴럴 네트워크 연구가 완전히 겨울을 맞게 됩니다. 1969년에 이제 겨울을 맞게 돼서 결국은 1986년까지는 이 인공신경망 연구가 겨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린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43년 논문, 그 1958년에는 프랭크 로젠블랏이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을 구현해서 보여주는데 이 마빈 민스키와 세이모트 페이퍼트의 1969년 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이 오늘의 딥러닝을 미리 디스해서 오히려 딥러닝을 발전시킨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런데 당시 힌트는 제어프리 힌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한 1970년대 초반의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당시 딥러닝을 했는데요. 사실 힌트는 또 할아버지 뭐 증조부가 부울이기도 해요. 조지 부울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부울 대수라는 것을 또 만든 그 수학자인데 조지 부울의 그 증조 외조부 쪽인가 하여튼 쪽이 아마 외조부겠죠. 부울이니까 성이 다르니까
어쨌든 이 제프리 힌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86년에 당시에는 럼메라트 윌리엄스 이런 분들은 사실은 UC 샌디에고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박사인 힌튼을 젊은 박사를 이제 미국으로 데려와서 포닥처럼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공저가 이제 이 백 프로포게이션에 관련된 논문을 씁니다. 이제 이 요 로젠블랏이 만든 이 퍼셉트론과 이 백프로포게이션 네트워크,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면 여기는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는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만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히든 레이어. 이 히든 레이어 하나 더 집어넣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재밌는 거는 당시 힌트는 이제 한 40살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한 35에서 40 좀 됐을 힌튼이 이 연구를 계속해서 오늘날 딥러닝의 아버지까지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또 더 큰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영국 에딘버러 대학도 굉장히 인공지능이 강한 학교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죠. 에딘버러도 참 아름답고 멋진 도시인데 거기서 공부한 힌튼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UC 샌디에고 쪽으로 갔다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가 됐다가 카네기 멜론 대학이 너무 국방 연구, 군수 연구, 무기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힌튼이 결국 캐나다 지금의 토론토 대학에로 이제 가서 캐나다 정부의 많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순수한 인공지능 연구를 하게 돼서 오늘날의 딥러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딥러닝의 어떤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많이 그 영상 인식에 사용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아마 쿠니히코 후쿠시마쯤 되나요? 예, 후쿠시마. 예, 그 NHK 방송국의 연구소에 있었던 그런 분인데 오늘날의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아버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인공지능 실력도 만만치 않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알런 튜링이 어떠한 그 잘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라는 그 개념은 앨런 튜링이 실수를 한 게 되는데요. 앨런 튜링의 그 튜링 테스트를 이제 해롭다라고 처음 1995년에 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이제 이 패트릭 헤이즈와 케네스 포드입니다. 1995년에 제가 이 컨퍼런스 직접 갔었어요. 이즈가이. 지금도 매년 이즈가이라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인터내셔널 조인트 컨퍼런스 온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요. 이때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제가 여기 갔었는데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앨런 튜링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겠습니까? 후배 학자들이. 그래서 제목도 참 도발적이죠. 튜링 테스트 considered harmful. 저도 당시에 1995년에 사실 제가 인공지능 박사를 받은 해인데 인공지능 박사를 받은 해에 제가 박사 졸업식도 못 가고 갔던 컨퍼런스가 이 몬트리올의 이즈가이라는 컨퍼런스였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논문 발표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논문 발표 테이프까지 사왔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이런 강의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튜링 테스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한 학자들이 당시에 일리노이 대학과 웨스트 플로리다 대학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헤이저 포드가 튜링 테스트는 해롭다라고 했고요. 재밌는 것은 같은 이 시기 1995년에 주로 스탠포드 박사 출신이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했던 또는 UC 버클리에서 활동했던 지금 이제 러셀은 UC 버클리 교수고요. 놀빅은 구글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이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놀빅이 책을 씁니다. AI의 모더니즘을 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쓰는데 어떤 책을 쓰냐면 이 A Moder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아이마라는 책을 써요. 아이마라는 거는 결국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는 책인데, 당시 이 30대 초중반의 이 학자가 쓴 이 교과서가 아직도 2020년인 오늘까지도, 결국은 2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공지능의 대표적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AI에 대한 어프로치가 thinking humanly,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AI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AI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러셀 노빅의 생각만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들의 어떤 스승뻘인 닐스 닐슨이라는 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닐스 닐슨의 생각 또는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닐스 닐슨은 작년 2019년에 아마 돌아가셨어요. 올해 2020년 2월에 제 뉴욕에서 인공지능 학회 갔다 왔는데, 닐스 닐슨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닐스 닐슨의 정의를 보면, AI 정의를 보면 AI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액티비티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어떤 퀄리티인데 그 엔티티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건 닐스 닐슨의 2010년 책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 있는 데피니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2016년 9월에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나온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라는 리포트인데요. 2016년 9월은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고조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3월에 한국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벌여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지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굉장할 때에, 그때조차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튜링의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결국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결국 인간과 비슷한,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그때 인공지능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앨런 튜링이 얘기한 거를 후배 학자들이 튜링 테스트라고 불렀는데, 그 튜링 테스트는 해롭다라는 생각이 1995년에 많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헤이젠 포드의 논문과 러셀과 노빅의 책, 그 다음에 닐슨의 그런 가르침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분 이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를 조금 씻어내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오해가 많은 매스미디어나 필름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을, 그런 기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사람과 닮은 기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버린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이게 러셀과 노빅의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는 책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책 한 권을 사야 된다면 이 책을 사셔야 돼요. 예, 괜히 엉뚱한 책 읽어보셔봤자 잘못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자신인 분은 영어 책으로, 한국어가 자신이면 한국어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얼굴 보기가 앨런 튜링이에요. 예, 앨런 튜링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공지능이란 기계,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많은 인공지능 정의는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 인간과 환경을 좀 더 추가해서 인공지능이란 지능적인 사물을 만들고 좀 더 지능적인 인간을 만들고 좀 더 지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능의 정의는 또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닐스는 사실 1991년에 Theory for Intelligence라는 엘버스의 논문에서 지능의 정의를 갖고 와서 지능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한 그 엘버스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절히 행동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function appropriately 적절히 행동한다는 이 닐슨의 정의가 사실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그 선배 학자인 엘버스의 논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 발전이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배 학자들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그걸 또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엘버스나 닐슨이나 러셀이나 놀빅이나 헤이즈나 포드 같은 사람들의 인공지능의 정의를 계속 계승하면서 또 하나 여기다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죠. 그러면 이 성공 확률을 얘기하는 성공은 뭐냐?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이라고 또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이란 기계, 인간, 환경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론이다라는. 결국 지능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시스템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도록 내가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 닮았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능적인 환경을 넣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능적인 빌딩을 만들고 지능적인 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은 또 지능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 같은 빌딩을 만들 필요가 없고 사람 같은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먼 라이크하다, 사람 닮았다라는 개념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X표를 쳐놨죠. 휴먼 라이크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휴먼 라이크도 잘못된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냥 레셔널리 액팅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관념에 있어서 환원주의 극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기계라고 생각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실수는 인간이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책에서 제가 배운 것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인간들은 그동안 자기가 만든 문명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대 인간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왜 성경 창세기를 지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인간이 만든 문명이 흙으로 만든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집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졌던 시기에는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태엽시계를 만들고 전기나 화학과 통신과 정보를 만들 때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그 새로운 발명품과 문명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의 알고리즘일 뿐이다. 인간은 그다음에 컴퓨터가 발전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실수한 인공지능 관련자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인공지능을 한 사람은 실수를 안 했더라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잘 안 한 분들이 실수했어요. 일단 레이 컬즈와일. 특이점이란 말을 만드신 분이 뭐 정확하게는 특이점이란 말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많이 확산하신 분이죠. 특이점에 대한 확신범인데요. 좀 미안하긴 해요. 여기 실수한 사람의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선 제일 실수 안 한 분이기도 해요.
레이커즈 와일은 그 신시사이저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대단한 비저널이죠.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 분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이라는 다소 황당한 개념을 너무 퍼뜨렸던 그런 실수를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스티브 잡스 역시 인공지능 잘 모르셔가지고 아이폰 4S에 시리를 도입했습니다. 시리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이 되지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휴먼 라이크. 시리는 너무 사람 같은 어떤 메타포와 그런 일을 하죠. 시리야 몇 살이야? 그럼 뭐 저는 몇 살입니다. 시리아 사랑해, 그럼 부끄러워요.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에서 사실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손정 회장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지만 특이점을 강조하고 휴먼 라이크한 로봇인 페퍼를 출시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페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용되진 않습니다. 재계약을 안 해요. 일본에서 2015년 가을에 페퍼가 처음 나왔는데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2018년 가을, 이게 지금 기사가 일본 기사인데 2018년 10월달 기사죠. 85% 이상이 이제 페퍼를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2015년에 페퍼가 나온다고 할 때 2014년에 이미 투데이라는 그 곳에 글을 써서 휴먼 로봇은 아직 멀었다라는 글을 써서 이런 페퍼, 휴먼 라이크한 로봇인 소프트뱅크의 페퍼나 MIT의 지보 같은 이런 로봇은 망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1995년에 많은 인공지능학자들이 반성을 했다고 그랬죠. 인공지능이란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미 정리가 되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님이나 스티브 잡스는 인공지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 손정희 회장님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 대학 교수지만 AI 비전문가이고 과학 철학자일 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훌륭해 보이지만 실수하는 거죠. 잘못된 개념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초인공지능,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은 해악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런 옥스퍼드에 또 닉 보스트롬 이런 소리를 얘기하니까 근처에 있는 캠브리지에 있는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앞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약간 죄송하지만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미사스비스 딥마인드의 CEO라든가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는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 훌륭한 분들이지만 물리학자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발 하라리 너무 재밌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지만 이분 역시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AI의 비전문가죠. 역사학자인 거에 불과하고 이 닉 보스트롬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또 옥스포드 박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의 교수고 하니까 우리가 참 존경하고 참 재밌는 게 많지만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너무 재밌죠. 재밌는데 공상과학 소설 같아요. 너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 닮은 로봇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건 현실적이지가 않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나 김대식 교수님 같은 분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참 유명한 분이시 하나 이분들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뇌과학자일 뿐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원주의의 위험에 빠져 있고 뇌과학을 하시다 보니까 뇌를 잘 발전시켜서 인공적으로 만들면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또는 또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나 동물에다가 비슷하게 활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원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즐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알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많은 실수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되게 유명한 디질로그란 개념도 만들고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시지만 인공지능을 잘못 이해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돼서 참 많은 유명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어, 발언을 조심하셔야 되고, 틀린 발언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비판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했고요. OECD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한국에 2017년에 왔는데 저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때 OECD의 문서에 보니까 AI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AI란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 사람과 비슷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다라고 AI를 정의했길래 제가 너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orst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그노런트하냐 AI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분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도 알려드렸어요. 러셀 노빅 책도 소개해드리고 닐슨의 정의도 소개해드렸더니 OECD가 정말 대단한 기관인 것이 2018년에는 이 자기들의 정의를 조금 제 말을 듣고 고칩니다. 그래서 AI란 Equipping Systems with Cognitive Functions that allow them to function appropriately. 아까 닐슨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죠. 많이 고쳐진 거예요. 제가 참 보람을 느꼈는데요. 여기 약간 쓸데없는 사족이 붙었어요. 코그니티브란 말이 또 들어갔어요. 꼭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 코그니티브란 말이 들어가면 약간 thinking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thinking은 AI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행동을 적절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2019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AI 시스템이란 머신 베이스드 시스템인데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준 오브젝티브를 위해서 프리딕션하고 레커멘데이션하고 디시전을 내리는 그러한 시스템이야. 근데 그것이 리얼 인바이러먼트나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 영향을 줘. 그리고 AI 시스템은 상당히 오토노미,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라고 AI를 정의하는 상당히 OECD가 현실적인 AI 정의로 가고 있다. 휴먼 라이크 이런 말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어요. AI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휴먼 라이크한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것은 레셔널리즘, 합리주의. 합리주의라는 것은 다시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옵티마이제이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학 때. 예, 그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 사회과학 많은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옵티마이즈. 그래서 적절히 행동한다고 아까 얘기한 닐슨의 정의는 사실 엘버스에서 왔다 그랬죠. 그것은 합리적 정의, 합리적 AI고 그것은 최적화하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최적화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다루기 어려운 인트랙터블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1970년대에 상당히 많이 밝혀졌고 그러한 것을 밝힌 학자들에게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는 튜링 어워드가 많이 수상되었습니다. 그것이 NP 컴플리트, NP 하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딥러닝도 결국은 비선형 최적화 문제예요. 결국은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AI 방법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은 제한된 시간, 자원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건 뭐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뭐다? 결국 인공지능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을 잘 써야 되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실수가 치명적인 데다가는 사람이 책임져서 사람과 AI가 혼합된 시스템이 돼야 된다. 결국 인공지능은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잘 쓰느냐. 또 한편으로는 요즘 퀀텀 컴퓨팅이 많이 발전했죠. 작년에 구글이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10억 배가 빠른 퀀텀 컴퓨팅을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인공지능이 푸는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30분 정도를 시간을 들여서 인공지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하에서 인공지능의 이 정말 무엇인가를 제가 강조하는 강의를 드렸죠. 결국 그것이 최적화라는 말까지 가게 되면 최적화 이론과 다시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비로소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응용을 해보죠. 셀프 드라이빙 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웨이모는 2018년 12월에 한다고 그랬고 앨런 머스크는 2020년 12월에 한 로보택시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자율주행 트럭 유망주 스타스키 로보틱스는 망했어요. 구글의 웨이모는 작년에 텍사스 오스틴 사업장을 닫았고요. 모간 스탠리는 구글의 그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을 40% 실제로는 내용을 읽어보면 90%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기업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리고 카이풀이라는 AI에 굉장히 중국과 미국에서 많이 활동한 훌륭한 불인데 카이풀이나 로드니 브룩스 다 모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0년에 나온다. 근데 정말 나온다면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결국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망할 때 이 CEO인 스테판 셀스 악스마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분이 미디엄에 글을 썼는데 AI 능력이라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율주행의 어떤 슈퍼바이즈 머신러닝 시스템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인간의 운전 실력이 이 정도라면 영원히 자율주행을 못할 거라는 거고요. 인간의 실력이 L1쯤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L2만 되더라도 한 10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그럼 그 사이에 여기서 10년. 그래서 there aren't many startups that can survive 10 years without shipping. 그러니까 예. 그런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슬픈 아티클을 쓴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쓴 논문은 Definition and Recogni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nfluence to the Policy, Critical Review, Document Analysis and Learning from History인데요. AI 정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AI 정의를 말씀드렸고 많은 AI에 관련된 팔러시, 특히 정책가들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레코그니션 하고 있는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옳은 생각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 분석한 논문인데 제가 여기 재밌는 글을 썼어요. 머신러닝 시스템도 데이터로부터 배우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가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와 데이터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한 기술인 카메라가 나와서 화가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사진사로 변신했고 화실이 사진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 제조업, 카메라 제조업, 영화 산업, 여행 산업, 교통 산업, 숙박업, 요식업, 연애 산업, 수많은 산업과 새로운 직업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카메라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래서 유튜버, 인스타스타 등 새로운 직종까지 만들어냈다. 결국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동화하는 기술인 카메라 기술 하나로 엄청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나왔다는 거죠. 이 사진예술의 역사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또는 발터 베냐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도 꼭 읽어보세요. 이런 역사에서 배우라는 거죠. 왜 하물며 인공지능 시스템, 머신러닝 시스템도 데이터로부터 배우는데 왜 사람인 펄리시 메이커들은 데이터와 히스토리부터 배우지 않느냐라고 제가 일침을 가한 논문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 ATM, 은행의 ATM, 자동차, 사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은 직업을 없앨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차에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역시 수많은 고용이 일어났고 디지털 출판의 등장으로 식자공이 없어졌을 것 같지만 식자공들은 데스크탑 퍼블리싱 인력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많은 오해들을 이번 기회에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씻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가치 창출 프로젝트들이 많았죠. 제조나 의료나 환경. 그다음 금융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 인공지능으로 판매를 증진시키는 유통산업, 컨텐츠산업, 광고산업. 대표적으로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요즘 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 베이스드 크로스 도메인 서비스 플랫폼, 딥러닝 모델 페이턴트 프로덕트 플랫폼, AI 베이스드 디지털 트윈, AI 베이스드 디지털 미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이것을 아주 약간의 맛만 보여드리면서 리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초기 인공지능 리더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이재규 교수님. 너무 저의 학문의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중국의 시안교통대학의 석자 교수로 계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천인계획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학자 1000명을 중국으로 모셔갔죠. 그 중에 한 분으로서 한국 사람으로 몇 명 안 되는 분이 간 건데 우리 이재 교수님이 갔습니다. 중국에 좀 뺏겼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분이 1986년 1월 1일 기사예요. 지능적 컴퓨터 원년을 연다. 이렇게 한국의 이런 초기 인공지능 리더죠. 역시 또 김진영 교수님, 1986년 8월입니다. 인공지능은 전산학의 전부. 이재 교수님은 경영과학과 교수님이셨고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지만 또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김진영 교수님 계셔가지고 너무나 그 당시에도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도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국의 초기 리더가 있어가지고 제가 운이 좋죠.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리딩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저는 우리 이재 교수님, 김진영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리딩을 당해서 이분들을 리더로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랑을 할 수 있다면 1995년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여기 여기 이재규 교수님이 첫 번째 이름이 나와 있죠. 제 이름 이경전이 두 번째 이름이죠. 그래서 대우조선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게 됩니다. 1995년. 아까 제가 상 받으러 간 몬트리올 1995년. 이것 때문에 제가 박사 졸업식도 못 갔어요. 근데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상을 또 받았습니다. 최초에 만족하지 않고 1997년에 상을 또 받았어요. 이때는 현대건설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로 상을 또 받았고요. 1997년에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퍼트 CPM 차트를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제가 퍼스트 올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스승님이 첫 번째 상을 받을 때는 퍼스트 올서셨고 제가 세컨 올서 두 번째 상을 받을 때는 제가 퍼스트 올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 또 같은 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지도 교수님은 중국에 계셔서 저랑 같이 연구를 안 했지만 이제 새롭게 연구해서 2020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이 뭘로 또 상을 받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수용 대표 역시 리더시죠. 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저를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흠이 난 너트를 이제 불량품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걸러내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걸러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겠는가? 이런 것이 불량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한번 해볼 수 없겠는가? 회사에는 이런 비전 검사기가 있는데요. 비전 검사기 납품 사장님은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인공지능을 모르니까 못 한다고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민수홍 대표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겁니다. 회사에 가면 이런 너트가 올라가져 있으면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여기 카메라가 찍습니다. 유리판이기 때문에 밑에서 한 장 찍고 위에서 하나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바람을 쏴가지고 에어건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달라 그랬어요.
카테고리별로 1000장을 달라 그랬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한 400장 정도, 최소 100장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400장 정도에서 카테고리별로 400장 정도의 사진이 모아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 거고요. 학습을 시킨 거죠. 결국은 성공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VGC16 모델을 적용해서 새롭게 이 문제 해결했고요.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는데 실제 이 비전 검사기에 적용하려니까 기존의 그 공장 시스템을 가동하는 랩뷰를 이용해서 또 개발을 따로 더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저희 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경희대와 뱀풀, 제가 창업한 회사인 뱀풀의 인공지능 팀, 그리고 이 비전 검사기 팀, 그다음 프론텍이라는 회사의 현업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인공지능 팀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회사에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공지능 팀들이 여러 가지 허드렛일도 해주면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리딩하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셔서 더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더 많이 컨트리뷰션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을 받을 때도 그런 어, 강조를 세계 학회에 가서 뉴욕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의 롤을 더 인식해야 된다. 뭐냐면 인공지능을 세상에 전파하려면 그냥 인공지능은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만 하고 너네들이 응용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학자들이 실제 거기에 더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저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제 지도 교수님 이재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은 게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2020년 3월. 그죠. 많이 저도 기뻤어요. 왜냐면 저는 1995년, 25년 전에 상을 받았고, 97년, 23년 전에 상을 받았는데, 저도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당신은 옛날 인공지능 학자 아니냐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또 당신은 경영학과 교수인데 뭐 인공지능 아니야. 참 슬픈 얘기죠. 저는 참 그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을 깊이 공부하고 응용하고 연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를 받아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을 또 이번에 2020년에 다시 받게 되면서 사실 이번에는 특히 최고상을 받았어요. 제가 1등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또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경전 해가지고 인공지능 한번 검색해서 많은 기사가 나올 텐데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20년 1월 기사, 3월 기사, 그죠? 2월 기사, 3월 기사, 3월 기사. 예, 한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최근 기사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인공지능 리더들이 있죠. 셰논, 클로드 셰논 천재죠. 클로드 셰논의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 이걸 가지고 또 후배 학자인 퀸나는 ID3 알고리즘에서 인덕티브 러닝, 디시전 트리 어널리시스 방법론을 만들고요. 허버트 사이먼 너무나 멋진 분이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튜링 어워드, 인공지능의 노벨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인 튜링 어워드까지 받았죠. 제가 한 27, 8때 카네기 멜론 포닥을 했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갔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노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또 튜링 어워드까지 받은 이 노학자가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나오셔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97년에 8월에 카네기 멜론을 떠났는데 98년인가 그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 인공지능 인공과학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나의 과학의 영역으로 만들어낸 인공과학의 영역으로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인간은 그냥 제가 합리성이라고 보세요. 인공지능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또 휴먼 라이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휴먼 라이크 하다라는 건 뭐냐면 바운디드 레이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투오마스 샌드홀름,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참 젊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포카도 결국 인간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AI가.
게임 이론과 AI를 결합한 그걸 리더라고 볼 수 있고. 앤디천 홍콩 과기대 교수님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논문 써도 상 받은 거예요. 왜냐? 저는 상을 이거 2번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5번을 받았더라고요. 이때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전 좋았어요. 왜냐? 그래서 제가 앤디천을 한국에 2번이나 모셨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잖아요. 저는 2번 받은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5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 이기고 싶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연구해가지고 상을 또 받은 거예요. 이분 이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IAAI 상을 저 4번째, 5번째 받아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예,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행운이죠. 그래서 저는 앤디천 교수님 참 좋아하고 앤디천 교수님 저를 좋아해요. 예,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로드니 브룩스 아까 말씀드렸죠. 예, MIT 교수인데 리서치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는. 오렌 엣지온이 워싱턴 대학 교수, 저 시애틀에. 로저 쉔크는 예일대 교수일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IBM 왓슨을 비판하는 교수예요. 저도 IBM 왓슨을 한 곳을 비판했는데 IBM이라는 그 훌륭한 회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을 비판하면 밉보이죠. 하지만 학자는 그런 거예요. 그럼 면모가 있어야죠. 용기가 있어야죠.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 멋지죠, 이분도. 예,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을 변혁시키고 코로나19 치료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안 굿펠로우 30 몇 살밖에 안 돼요. 이분 발표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멋져요. 너무 천재예요. 예. 뉴럴 네트워크 2개를 합쳐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발명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 이건 지금 이제 점점 그런 또 30대의 멋진 또 리더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인공지능의 리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명 더 빠졌네요. 조스아 벤지오도 제가 빠졌네요. 얀 리쿤도 빠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넣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요. 우리나라의 리더, 예, 송기영 수아랩 대표. 여러분 송기영 수아랩 대표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 한 40살 안 됐을걸요? 40살 안 되셨을 거요 40살 됐나? 예, 이분은 이런 아까 제가 프론텍에 한 그런 불량품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솔루션화 해가지고 코그넥스라는 미국 회사에 한 2천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 벤처가 M&A 된 것으로는 아마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잘 파셨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되기 어려워서 이런 큰 기업이 인수 제안을 하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아랩 이 송기영 대표의 인터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LG전자는 지금 모든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달린 에어컨, 카메라 인공지능 달린 전자레인지,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청소기, 인터넷에 연결된 광파 오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TV. 이건 다 누가 한 겁니까? 중졸 출신의 CEO 조성진 대표. 어떻게 중학교만 졸업하셨는데 대기업 LG전자의 CEO가 되죠? LG전자도 대단하고 조성진 대표도 정말 대단하시죠? 예, 이분이 결단을 내는 것이 모든 LG전자 가전제품에 1,000원짜리 와이파이 칩을 집어넣어라. 그럼으로써 거기에 인터넷이 연결되게 하고 거기 인공지능을 넣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저희가 같이 연구를 했던 것들인데요. 이제는 수천만 대 LG전자 제품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거기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가 카메라가 있어요. 바퀴벌레를 잡으면 누구랑 연결합니까? 세스코라는 회사와 연결해서 수익 모델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에서는 제품, 장소,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클라우드에 쌓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LG전자는 물건을 팔았지만 물건에 대한 쌍둥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최근에 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렉스 인포텍 저랑 굉장히 같이 교류하시고 연구하시는 하렉스 인포텍의 박경영 대표님은
블록체인의 어떤 대체 모델을 저랑 또 연구하고 있어요. 트러스트 체인. 예, 그래서 결국 리더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늘 앞서 나가고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왕, 중국 사람인데요. 너무 멋진 분이죠. 중국 베이징 게놈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게놈 분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왜 만족하지 않았냐면 게놈 정보만 가지고는 사람의 건강 상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료 정보, 개인 생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회사 아이카본엑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회사와 얼라이언스를 맺었고요. 심지어는 미국 회사 60만 명의 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페이션트 라이크미라는 회사를 사기도 했는데요. 인수 1000억에 거의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중국 회사인 아이카본엑스에다가 이 미국 기업인 페이션트 라이크미의 지분을 다시 팔아라. 결국은 그래서 아이카본엑스가 다시 포기했어요. 페이션트라고. 그리고 그 회사를 지금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가 사서, 또 최근에는 에이플2라는 회사까지 인수해서 이러한 아이카본엑스의 경쟁 회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디지털 미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준왕이라는 젊은 대표 한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베이징 게놈 연구소라는 걸 물론 큰 돈을 벌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랑은 약간 부딪히고 있네요. 김정빈 대표, 예, 슈퍼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의 슬로건은 Waste is your money입니다. 이런 자판기 같은 건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캔이나 페트병이나 빈 병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적립을 해줍니다. 만약 이게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이 아니면 다시 뱉어내요. 멋지죠? 인공지능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이건 AI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나 개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김정빈 대표의 인터뷰 같은 거 재밌어요. 이분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지금 현재 많은 그런 대표들, 성공한 AI 벤처 대표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제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김동신 대표. 여러분 챗봇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많은 분들이 챗봇이 된다고 거짓말을 할 때 김동신 대표는 챗봇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1월에 챗봇과 인공지능 열풍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 챗봇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박이 났어요. 이 회사는 챗봇을 안 만들고 메시징 API를 만들어서 최근에 1000억 투자를 받았어요. 작년 2019년 5월에. 이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 또 멋진 CEO가 있었는데 김광학 대표, 플루언티. 여기는 삼성에 50억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적죠. 한국에서 사업하면 50억, 미국에서 사업하면 1000억이에요. 그죠? 예, 어쨌든 김광학 대표도 똑같이 저랑 만나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실력과 용기의 리더십이 있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챗봇이 된다고 떠들 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욕먹죠. 하지만 용기도 가져야 되고 또 챗봇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챗봇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빅스비, 뭐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잘 쓰세요? 잘 안 되죠? 예. 앞으로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아유, 시간과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열심히 10년 동안 한국말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어떤 이 김이란 사람과 ABCD란 5사람이 영화 6개를 봤습니다. 점수를 매겼어요. 재밌는 건 5점을 줬고 재미없는 건 1점을 줬습니다. 영화 5번과 6번에 아직 김은 영화 5번과 6번 안 봤어요. 여러분은 김에게 영화 5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영화 6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잠깐 비디오를 스탑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 김이랑 가장 비슷한 영화 취향이 있는 사람이 B죠. B가 영화 5는 5점, 영화 6은 1점을 줬기 때문에 영화 5를 김에게 추천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토익 문제 적용해서 돈을 번 회사가 리드, 한국의 리드라는 회사고 장영준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정말 멋진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연구를 딥러닝과 광학학습까지 결합을 해서 가장 토익 시험 문제를 토익을 빨리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돈을 낼 용의가 있죠, 사람들은. 왜? 토익을 점수가 올라가야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지를 알고 그 학습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적용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이런 다 리더들이죠,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인공지능의 한국의 이러한 기업들의 리더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5년 전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아마존 제프 베조스, 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또 한게임의 김범수, 다음 이재용, 카카오의 이재용, 싸이월드를 만든 제 친구지만 형용준, 손정희 회장님 야후에 투자하고 알리바바에 투자한 스티브 잡스, 구글을 설립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런 3차 산업혁명이 이러한 리더들에 의해서 나왔죠. 당시 한국은 세계 10대 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삼성전자 하나 정도밖에 없지만 사실 여기 제 슬라이드에는 다날과 모빌리어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중국의 아웃게임을 네이버가 인수한 2004년에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 텐센트가 이겨서 텐센트가 세계 7위 기업이 됐고요. 싸이월드도 대단한 회사여서 세계 6개국에 나갔지만 지금 세계 5위 기업인 페이스북한테 졌죠. 만약 페이스북을 이겼으면 싸이월드가 지금 세계 5위 기업이고요. 아웃게임이 텐센트를 이겼으면 세계 7위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는 중국에서 실패했어요. 이 텐센트에 졌어요. 아웃게임. 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합니까? 일본 가서 라인을 세웠고 결국 손정희 회장님의 야후 재팬과 최근에 합병해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된 거죠. 여러분들 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런 비전을 좀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이 왜 가능했냐? 한국이 왜 이렇게 멋진 25년 전에 이런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느냐? 또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 예, 산업화를 했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부터 하는 그런 군사 정권이었지만 산업화의 정권, 어떤 리더들, 정치적 리더가 있었고 같이 뛴 여러분들의 선배 아버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화를 했고요. 또 그 선배들이 대단한 게 저희 또래랑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정보화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했죠. YS 김영삼 대통령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깔았고요. DJ는 벤처 붐을 일으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포춘지에서는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벌써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어. 한국 여중생 여고생들은 지하철역에서 싸이월드라는 걸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2004년에 이 미국 사람이겠죠. 미국 이 기자가 한국을 너무 멋지다.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 그래서 한국이 당시에 중국에 가서 아웃게임도 인수하고 싸이월드가 세계 10개국에 6개국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인은 결국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걸 일본에 만들고
이런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은 그랬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모빌리티가 안 되고 있고 원격 교육이 안 돼 있고 아까 제가 디지털 미 설명을 했지만 제가 좀 짧게 설명하느라고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미국에는 중국에는 아이카르보넥스가 있고 미국에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회사들이 디지털 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손 놓고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리더십은 뭘까요?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랐죠. 예, 한번 정리해봤어요. 오늘 말씀드린 인물들 중에서 한번 관련된 걸 좀 본 것 같아요. 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승해야 돼요. 선배들을 계승하면서 또 그분들을 비판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실행한 사람들,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들, 그죠? 데미스 핫사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확신했고 실행했고 실험했고 적극성을 가졌고 꾸준히 한 거죠. 저는 좀 창피해요. 저는 97년 그때 인터넷 붐이면서 저는 인공지능을 떠나서 인터넷 쪽을 많이 했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다시 인공지능을 돌아와서 최근 5년 전에. 근데 딥러닝의 아버지인 힌트는 어떻게 됐어요? 꾸준하게 했죠. 그분이 그래서 더 위대한 분이 되는 겁니다. 냉정함, 엄격함, 엄밀함, 깔끔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는 건 책임감이고 주변에 대한 사랑이고 이익을 봐도 의의를 생각하는 견리사의 정신이고 그러나 겸손해야 되고요.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식. 그러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리고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융합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천재성이라는 게 뭐 천재성만 가지고 합니까? 분투해야죠. 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저는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여러 리더들을 좀 소개하고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소개했고 거기서 어떤 리더들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동향과 인공지능의 정의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제 유튜브 채널인 경전TV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내용, 또 머신러닝의 강의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더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